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등장으로 전 세계가 완전히 비상입니다. 오늘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 방역 점검 회의가 우리나라도 오늘 열리는데요. 어떤 조치가 발표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럼 일면 기사부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자, 아래쪽에 2단 기사로 있습니다. 김포공항 땅에 20만 가구 신도시 검토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택 공급 정책 중에 이런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매일경제가 취재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인데요. 선대의 핵심 관계자가 이렇게 김포공항 이전을 비롯해 이런 곳에다가 20만 가구 신도시 건설한다. 이런 거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미크론 얘기가 실려 있습니다. 오미크론 쇼크다. 전 세계 13개 국가 벌써 퍼졌다. 이미 확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보죠. 유럽연합 EU는 남아프리카발 입국을 봉쇄했고 미국 뉴욕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빗장을 거는 분위기죠. 글로벌 전 세계 증시 유가 폭락 또 다른 충격 아니냐. 이거는 심상치 않은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보겠습니다. 역시 오미크론 얘기인데요. 오미크론 변이 비상이다. 코로나 사태 후 8개국 첫 입국 금지. 우리나라가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보츠와나 등등등 8개 국가고요. 교민 등 내국인은 열흘간 격리를 해야 됩니다. 델타 변이보다 더 강력하다. 지금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지금 코로나 검사법으로 검출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뭔가 숫자가 있죠? 대선 얘기입니다. 오늘로 딱 D-100일, 대선이 100일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큰 제목 보면 절대 우세가 없다는 겁니다. 절대 우세 없다. 자, 여기 보면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를 제목으로 실어놨는데요. 이재명 36.1%, 윤석열 38.9%. 이 정도면은요, 오차범위 아니거든요. 모른다는 뜻입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여론 53.5, 정권 유지를 바란다는 여론은 37.6. 여전히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긴 합니다. 자, 이재명은 남성, 윤석열은 여성 지지 앞서는 걸로 여론조사 결과 파악이 됐다. 이런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알쏭달쏭한 뉴스의 의미 그리고 뉴스에 담긴 배경을 깊숙하게 짚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신경민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윤기찬 변호사 나오셨고요. 마지막으로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4가지 키워드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장명 뒷말. 장명. 이름을 지는 거잖아요. 오미크론, 새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이름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지난 금요일에요. 아침에 매일경제도 이 새 변이 바이러스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때는 이름이 오미크론이 아니었어요. 누였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주말 동안 바뀐 겁니다.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뭘 의식한 거 아니냐? 뭐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D-100일. 그런데요. 역대급 비호감이다. 그렇습니다. 오늘이 D-100일. 대선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지금 주요 후보들 보니까 비호감이 말도 못하더라. 역대급이다. 이런 평가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오늘 대선과 관련해서 다각도로 한번 좀 다뤄볼 예정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시죠. 억울한 안. 여기서 안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입니다. 억울하다. 이게 뭡니까? 왜 대우가 저한테 이렇습니까? 이런 불만 표시를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짚어볼 예정이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위헌결정 후폭풍입니다. 이른바 윤창호법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 이 얘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첫 번째 이슈는요. 오미크론 새 변이 바이러스 얘기 좀 해봐야겠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고요. 긴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충격이 여기저기에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두 가지 기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깜깜이 변이 오미크론.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된 건지 잘 모른다는 뜻입니다. 궁지에 몰린 위드 코로나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일상회복 단계에 진입을 했는데 강력한 것으로 알려지는 새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한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좀 더 보죠. 델타 감염력의 5배다. 유럽, 호주 등 이미 확산됐고요. 기존 PCR 검사, 우리나라도 PCR 검사 하잖아요. 코로나 검사할 때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염 여부 이거 명확하게 못 찾아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별도 분석에 최대 5일. 그렇다면 이거는 뭔가 방역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 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앞서 일명 기사 전해 드렸는데요. 아프리카 8개 국가 입국 금지 조치 됐습니다. 시행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 때처럼 늑장 대처 안 된다. 지금 전 세계 우리나라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거든요. 그런데 이 오미크론은 그거보다 더 강력하다. 조만간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기사 하나 더 보시죠. 오미크론 전파력 델타의 5배다. 지금 미국의 이런 방역 전문가 얘기예요. 변이 폭이 커서 기존 백신 안 통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변이 폭이 크니까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그럼 잡기가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준비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This variant has a large number of mutations, and some of these mutations have some worrying characteristics. It has the molecular characteristics that would strongly suggest that it would be more transmissible. It has a bunch of mutations. 전문가들 얘기가 다 걱정스러운 내용들만 담고 있네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증상에 대해서 설명한 기사예요. 자, 이 오미크론에 대해서 이제 발견하고 찾아낸 남아공 의사의 말이에요. 오미크론은 극심한 피로 증상을 동반한다. 그러나 미각 상실은 없다.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각 후각을 좀 약하게 한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건 또 없대요. 근데 극심한 피로가 온다는 겁니다. 이거는 잘 못 봤던, 지금까지 몰랐던 증상이라고 소개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돼 있는데요.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정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잠시 연결이 고르지 않았는데요. 연결이 됐습니다. 정 교수님, 먼저 가장 궁금한 것부터 바로 질문 좀 드릴게요. 전 세계가 비상이고요, 공포 속에 있는데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델타 변이가 우리가 인체 세포로 접합을 하는 수용체에 결합하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생기면서 인체 세포의 감염력이 높고 기존의 백신의 회피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3차 유행을 유발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오미크론은 이 델타 변이보다도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2배 이상 높다 보니까 예. 더 많이 인체의 감염력이 높고 백신 회피는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 접종자뿐 아니라 이미 감염됐던 분도 재감염 사례가 높을 것이다. 지금 남아공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유도 예. 혹시 오미크론 때문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고 예. 이미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통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가 델타보다 훨씬 많고 변화가 심하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은요? 돌기 단백질이 우리가 인체 세포의 그 수용체랑 결합을 하는 딱 맞는 그 열쇠랑 자물쇠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예. 그 돌기 단백질의 변이가 되게 되면 훨씬 인체 세포로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미 기존에 맞은 항체가 초기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이 변형이 돼 있으니까 항체가 가서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백신이 회피돼서 백신을 맞은 분도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증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지금 아직 초기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처음 이 확진자를 발견한 의사에 의하면 예. 대부분 4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 확인이 됐는데 증상이 경미합니다. 한 이틀 정도의 두통이나 근육통이 주로 있고 예. 대단히 피곤한 증상을 호소를 하지만 델타에 보였던 후각이나 미각 상실 같은 증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이런 증상은 젊은 예. 층에서 나온 증상이기 때문에 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한테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령층의 증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거는 아직 확인되거나 나온 게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의심을 강력히 해야 됩니까? 의심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사례나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전염력이 뭐 델타 변이보다 뭐 5배, 6배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국내로 확산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됩니까? 항상 유행을 하게 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었고 특히 이미 홍콩이라든지 아시아나 이런 중동에도 이미 퍼져 있기 때문에요. 국내에서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 PCR 검사를 통해서라도 유전자 전체 검사를 통해서라도 최소한 최근 2주 이내에 아프리카 쪽에서 들어온 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입국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좀 잘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검사법, 선변진료소 가면은 이 검사법 하거든요. 이른바 PCR 검사인데 이것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파악이 됩니까? 알 수 있는 겁니까, 이걸로요? 네, 현재의 PCR 검사로는 오미크론을 찾아낼 수가 없고 지금까지 4종의 변이만 찾아낼 수 있어서 예. 전장 검사나 타겟 유전자 분석 검사를 통해서만 판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 S 단백질이란 유전자 분석법을 위한 PCR 검사법을 지금 개발해서 조만간 보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신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코로나 양성이 일단 나옵니까? 그렇진 않죠. 오미크론은 지금 기존의 PCR은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오미크론에 감염된 분들을 대상자를 남아공이나 그 아프리카에서 최근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좀 더 곤란한 상황에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리고요. 현재 나와 있는 백신, 오미크론에는 과연 효과가 그럼 없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백신이 효과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변이가 많이 될수록 면역을 회피하기 때문에 예방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이자 백신이 알파에는 94% 효과가 있지만 델타에는 88%로 떨어집니다. 예. 그렇다면 오미크론은 이 델타보다 더 변이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예방률은 떨어지겠지만 대부분 우리 몸에 기억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중증으로 가는 것은 예방할 수 있어서 여전히 백신이 일부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지만 효과는 갖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럼요. 네. 자,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이게 남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왜 이런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이 바이러스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나라에서 그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면역이 떨어진 분한테서 이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을 하면서 변이를 합니다. 예.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남아공이 에이즈 환자가 많기 때문에 예. 아마도 에이즈 환자 몸에서 일부분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변이가 됐을 거로 생각한다. 그 예로 인도라든지 브라질처럼 많은 확진자가 나온 그러한 곳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사례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가 동시에 백신 접종을 해야지만이 이 확진자가 감소하고 변이를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선진국 위주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개도국들은 여의치가 않다. 이런 상황이 또 문제를 일으켰다고 일단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 교수님 기사 하나 좀 더 소개해 드리고요.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상대기 119 구급차 10시간 기다리며 병원에 전화 수십 통이다. 응급실 들어가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지금 의료 체계 감당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온 것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중증이 늘면서 119가 환자를 떠안고 있다.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85%. 여유가 정말 없습니다. 병상이 안 나와서 다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일반 환자들 이송 공백 우려 커져. 그렇습니다. 일반 중증 환자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응급 환자들 굉장히 위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 교수님. 네. 지금 병원 상황이 진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현장에서 좀 느끼시나요? 심각하다는 상황을요? 네, 우선 제 환자 같은 경우에도 예. 제 환자 중증 환자가 많습니다. 근데 예. 굉장히 중환자인데 확진이 된 경우에 집에서 대기를 하고 계세요. 아. 이런 분들은 2, 3일만 지나도 중환자가 되거나 심각한 경우는 사망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응급실에도 환자가 왔을 때 코로나로 확진이 되시는데 이분들이 병상 배정을 못하고 응급실에서 계속 대기만 하시는 경우, 아. 그리고 최근엔 응급수술이 필요한 교통사고 환자라든지 예. 뭐 뇌출혈, 심근경색 이런 암 환자들이 제때 치료가 안 돼서 대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이 준비가 되어야지만 이런 환자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수도권에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이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 방역 점검회의 열리거든요. 여기서 어떤 결론을 좀 낼 텐데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아마 부스터를 고령층에 맞춰서 효과를 기대하고 또 일부 청소년의 방역 패스를 적용해서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인 이동량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증가하는 확진자와 중증자를 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선 공공기관만이라도 모임 자제에 대한 그런 대책을 내려주시고 일부에서라도 사적 인원 모임 제한이나 이런 게 조금 병행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예. 국민들 자체가 스스로 이동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좀 더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상황이 심상치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밖에서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가 터진 것 같아요, 지금요. 굉장히 좀 주의하고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관련 기사가 좀 두 가지 있는데요. 좀 이어가 보죠. 먼저 첫 번째입니다. 앞서서 천은미 교수께서 잠깐 이 얘기를 해주셨죠.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는가? 왜 오미크론 같은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는가? 오미크론 변이, 백신 이기주의가 낳은 예고된 위기다. 이건 이미 예고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이럴 줄 알았다는 뜻이 되죠. 아래로 가겠습니다.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주요 20개 국가, 이른바 좀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우리나라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백신의 89%를 가져가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국가는 11%를 갖고 나머지 국가가 감당한다는 거잖아요. 향후 인도 물량의 71%도 이미 차지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빈공국, 접종률이 낮죠? 이거 방치할 땐 백신 안 통하는 새 변이 계속 나올 것이다. 오미크론이 증명을 한 겁니다, 지금. 첫 발견된 오츠와나 접종 완료를 보니까 19%에 불과하다. 불평등, 백신 불평등이 문제였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걱정이군요. 나눠줘야 되는 거군요. 나눠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 백신, 새 변이 바이러스 이름이 오미크론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금요일 기사들에서는 새 변이 이름이 누라고 소개가 됐었어요. 원래 순서상으로 그게 맞았거든요. 그런데요. 기사 보시죠. 시진핑과 같은 시. 그러니까 이게 알파벳 그리스 문자인데요. 뭐 영어로 읽으면 영어 알파벳 읽으면 XI잖아요. 근데 발음을 이거 시라 그래요. 근데 전 이 그리스 문자로는 이걸 크시라고 읽거든요. 읽기는. 근데 표기는 같거든요. 시진핑의 시와. 자, 그러자 건너뛰고 오미크론이다. WHO 세계보건기구가 그리스 알파벳 따 돌연 변이를 명명하는데 당초에는 뉴 차례였어요. 뉴. 근데 이게 영어 뉴와 비슷해서 혼동된다. 이런 이유로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크시였어요. 근데 이게 표기가 시진핑의 시와 같아서 건너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유는요. 뭐 각국의 이런 흔한 성이기 때문에 그걸 쓰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의심을 사고 있는 거죠, 이거. 이거 혹시 그동안 WHO 매일 중국 눈치 본다 그런데 이것도 눈치 봅니까? 이겁니다, 지금요. 여기 보면 뭐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이 13번째 이 그리스 알파벳을 따야 됐어요. 이게 누라고 있거든요. 그건 누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이걸 건너뛰었어요. 그럼 그 다음 게 크신데 그럼 이걸 써야 되는데 이것도 생략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미크론으로 간 겁니다. 15번째 문자로 갔어요. 윤경호 의원님,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그럴만하죠. 뭐가 좀 뒷말이 자꾸 나와요, 지금. 그렇습니다. WHO가 뭐 명칭을 정하는데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 WHO에서 얘기를 해야만 정확하지만 지금 앵커가 지적한 것처럼 여러 정황상 그럴만해요. 지금까지 나온 변이 바이러스의 명칭을 전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예. 그리스어의 ABCD 순서대로 예. 갔었고 지금까지 잘 왔어요, 순서대로 지금. 그렇습니다. 최근에 나온 새로운 바이러스는 이제 순서대로 따져서 누 바이러스라고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이를테면 크시로 가야 되지만 못했다. 지금 사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얘기합니다만 영어 표기는 코비드19, 코비드19이라고 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앞 글자를 따고 2019년에 발견됐다고 해서 코비드19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나중에 이게 역사 또는 기록 이런 거에는 사스, 메르스처럼 코비드19으로 정확히 기록이 되는 예. 거죠. 거기에 이제 변이 바이러스의 명칭 이제 붙겠죠, 설정인데 사례로. 그렇습니다. 아까 앵커가 잠깐 얘기했지만 WHO는 그동안에 웬만한 세계 기구에는 미국의 기여금, 미국이 내는 돈의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공화당 정부였던 트럼프 행정부에서 WHO에 건넸던 지원금도 대폭 줄여버렸어요. 아. 그 빈 공간을 중국이 파고들었죠. 그러니까 중국의 눈치를 보게 된 이유는 WHO가 각 나라로부터 받는 지원금의 비중이 중국이 가장 높았죠. 결국은 그러니까 이른바 중국이 이런 표현이 있죠. 물주 역할을 한 겁니까,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WHO가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얘기 드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코로나, 코비드19는 중국에서 우한에서 처음에 발현한 걸로 예. 그렇게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물론 규명이 돼야 됩니다. 더 마찬가지로 지금도 그런 점에서 XI 크시가 시진핑을 연상시킨다. 그래서 피했을 것이다. 길이길이 C 바이러스로 남는 게 거북했던 거 아닌가? 그렇죠. 2019년에 발견됐을 때는 이게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라고 뭐 얘기되기도 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C 바이러스라고 C 변이라고 만약에 기록에 남는다면 예. 그런 점을 좀 의식하지 않았을까. 상당히 개연성이 높은 분석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알파벳의 발음은 크시라고 읽어요. 크사이 뭐 크시라고 읽지만 이거를 영어 표기처럼 읽게 되면 C라고 읽게 되거든요. 통상. 그래서 이런 걸 의식한 거 아니냐.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 뒷말이 참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전문가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그리고 자세한 내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돼 있는데요. 정 교수님 나와 계시죠? 정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뭐 잠시 연결이 고르지 않았는데요. 연결이 됐습니다. 정 교수님, 먼저 가장 궁금한 것부터 바로 질문 좀 드릴게요. 전 세계가 비상이고의 공포 속에 있는데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 얼마나 강력한 겁니까? 지금 어느 정도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델타 변이가 우리가 인체세포로 접합을 하는 수용체에 결합하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생기면서 인체세포의 감염력이 높고 기존의 백신의 회피가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3차 유행을 유발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오미크론은 이 델타 변이보다도 스파이크 단백질의 변이가 2배 이상 높다 보니까 예. 더 많이 인체의 감염력이 높고 백신 회피는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백신 접종자뿐 아니라 이미 감염됐던 분도 재감염 사례가 높을 것이다. 지금 남아공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이유도 예. 혹시 오미크론 때문이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고 예. 이미 유럽과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통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동그랗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돌기가 있는데 이 돌기가 델타보다 훨씬 많고 변화가 심하다.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은요? 돌기 단백질이 우리가 인체 세포의 그 수용체랑 결합을 하는 딱 맞는 그 열쇠랑 자물쇠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예. 그 돌기 단백질의 변이가 되게 되면 훨씬 인체 세포로 쉽게 들어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이미 기존에 맞은 항체가 초기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이 변형이 돼 있으니까 항체가 가서 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백신이 회피돼서 백신을 맞은 분도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증상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네, 지금 아직 초기라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처음 이 확진자를 발견한 의사에 의하면 예. 대부분 40세 미만의 젊은 층에서 확인이 됐는데 증상이 경미합니다. 한 이틀 정도의 두통이나 근육통이 주로 있고 예. 대단히 피곤한 증상을 호소를 하지만 델타에 보였던 후각이나 미각 상실 같은 증상은 없었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이런 증상은 젊은 예. 층에서 나온 증상이기 때문에 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한테는 여전히 위험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고령층의 증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거는 아직 확인되거나 나온 게 없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의심을 강력히 해야 됩니까? 의심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그 사례나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전염력이 델타 변이보다 5배, 6배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국내로 확산되는 거는 시간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됩니까? 항상 유행을 하게 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었고 특히 이미 홍콩이라든지 아시아나 이런 중동에도 이미 퍼져 있기 때문에요. 국내에서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이 PCR 검사를 통해서라도 유전자 전체 검사를 통해서라도 최소한 최근 2주 이내에 아프리카 쪽에서 들어온 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입국이나 이런 것을 철저히 좀 잘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 검사법, 선변진료소 가면은 이 검사법 하거든요. PCR 검사인데 이것으로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파악이 됩니까? 알 수 있는 겁니까, 이걸로요? 네, 현재의 PCR 검사로는 오미크론을 찾아낼 수가 없고 지금까지 4종의 변이만 찾아낼 수 있어서 예. 전장 검사나 타겟 유전자 분석 검사를 통해서만 판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그 S 단백질이란 유전자 분석법을 위한 PCR 검사법을 지금 개발해서 조만간 보급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신 분이 있다고 가정을 할 경우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PCR 검사를 받으면 코로나 양성이 일단 나옵니까? 그렇진 않죠. 오미크론은 지금 기존의 PCR은 잡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그 오미크론에 감염된 분들을 대상자를 남아공이나 그 아프리카에서 최근에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거 좀 더 곤란한 상황에 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리고요. 현재 나와 있는 백신, 오미크론에는 과연 효과가 그럼 없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백신이 효과가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변이가 많이 될수록 면역을 회피하기 때문에 예방 효과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이자 백신이 알파에는 94% 효과가 있지만 델타에는 88%로 떨어집니다. 예. 그렇다면 오미크론은 이 델타보다 더 변이가 많기 때문에 분명히 예방률은 떨어지겠지만 대부분 우리 몸에 기억세포가 존재하기 때문에 예. 중증으로 가는 것은 예방할 수 있어서 여전히 백신이 일부분 효과는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지만 효과는 갖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럼요. 네. 자, 좀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이게 남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왜 이런 강력한 바이러스가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이 바이러스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나라에서 그 의료 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 면역이 떨어진 분한테서 이 바이러스가 오래 생존을 하면서 변이를 합니다. 예. 지금 오미크론 같은 경우도 남아공이 에이즈 환자가 많기 때문에 예. 아마도 에이즈 환자 몸에서 일부분 남아있던 바이러스가 변이가 됐을 거로 생각한다. 그 예로 인도라든지 브라질처럼 많은 확진자가 나온 그러한 곳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예. 이 사례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가 동시에 백신 접종을 해야지만이 이 확진자가 감소하고 변이를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선진국 위주의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개도국들은 여의치가 않다. 이런 상황이 또 문제를 일으켰다고 일단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정 교수님 기사 하나 좀 더 소개해 드리고요. 인터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상대기 119 구급차 10시간 기다리며 병원에 전화 수십 통이다. 응급실 들어가기가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지금 의료 체계 감당을 할 수 있는 상황에 온 것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중증이 늘면서 119가 환자를 떠안고 있다. 수도권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85%. 여유가 정말 없습니다.
병상이 안 나와서 다시 집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일반 환자들 이송 공백 우려 커져. 그렇습니다. 일반 중증 환자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응급 환자들 굉장히 위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 교수님. 네. 지금 병원 상황이 진짜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현장에서 좀 느끼시나요? 심각하다는 상황을요? 네, 우선 제 환자 같은 경우에도 예. 제 환자 중증 환자가 많습니다. 예. 굉장히 중환자인데 확진이 된 경우에 집에서 대기를 하고 계세요. 아. 이런 분들은 2, 3일만 지나도 중환자가 되거나 심각한 경우는 사망하실 수도 있고요. 또 응급실에도 환자가 왔을 때 코로나로 확진이 되시는데 이분들이 병상 배정을 못하고 응급실에서 계속 대기만 하시는 경우, 아. 그리고 최근에 응급수술이 필요한 교통사고 환자라든지 예. 뭐 뇌출혈, 심근경색 이런 암 환자들이 제때 치료가 안 돼서 대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이 준비가 되어야지만 이런 환자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 네, 수도권에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이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 방역 점검 회의 열리거든요. 여기서 어떤 결론을 좀 낼 텐데 어떤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정부는 아마 부스터를 고령층에 맞춰서 효과를 기대하고 또 일부 청소년의 방역 패스를 적용해서 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실질적인 이동량 감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증가하는 확진자와 중증자를 감소시킬 수가 없습니다. 우선 공공기관만이라도 모임 자제에 대한 그런 대책을 내려주시고 일부에서라도 사적 인원 모임 제한이나 이런 게 조금 병행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지금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예. 국민들 자체가 스스로 이동량을 감소시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대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이 D-100일, 대선까지 100일이 남은 날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선을 좀 큰 관점에서 분석한 기사들이 꽤 있어요. 먼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다. 아직 찍을 후보 없다. 이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비호감이다. 다 비호감이다. 마땅치 않다.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좀 더 보죠. 여기 작은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지지 후보 못 정한 부동층 상당 숫자다. 그리고요. 이재명, 윤석열 서로를 겨냥해 삼무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삼무. 세 가지가 서로 없다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겨냥해서 무능, 무식, 무당, 삼무다. 그리고 죄악이다. 그리고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요.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무법, 무정, 무차, 삼무의 원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로 없다고 지금 막 비난을 하는 겁니다. 무차가 아니라 무치입니다. 무치. 잘못 읽었습니다. 무법, 무정, 무치다. 서로 삼무 뭔가 이렇게 맞췄죠. 말 뜻을. 자, 그럼요. 먼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이야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엽전 던져가지고 결정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식, 무능, 무당은 산무. 이 산무는 죄악입니다. 자, 저 얘기가 나오자 여기 보면 김은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이 논평을 이렇게 냅니다. 이재명 후보가 뜬금없이 야당 후보를 산무라고 깎아내렸다. 산무의 원조는 그쪽 아닙니까? 이러면서요.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무를 또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원주민의 피눈물을 흘리게 한 대장동의 당군이래 공공수익 환수라고 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산무는 그쪽이고 이런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무법, 무정, 무치, 무능, 무식, 무당 이렇게 서로들 비난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산무, 논쟁, 산무, 경론 이럽니다, 지금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과거 대선하고 비교를 해봅니다. 지금 D-100일쯤에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 결과를 보고 과거 대선은 어떻는가? 그럼 이래요. 16대 대선 노무현 제외하고 100일 전에 크게 앞선 1위 후보가 모두 당선했더라.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지지율이 크게 앞선 후보는 그대로 대선 승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거죠. 한 번만 제외하고.
여기 보면 뭐 다 얘기해 17대 이명박, 뭐 18대 박근혜, 19대 문재인 등등등 다 많이 앞섰다. 그리고 결국은 당선됐다. 그런데요. 이번 대선 앞서서 봤지만 지지율이 비슷하게 지금 근접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사례를 직접 대입하기는 무리다. 이렇게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영철 편집위원. 앞으로 D-100일입니다. 앞으로 남은 대선 뭘 잘 봐야 됩니까? 변수로 뭘 꼽으시겠습니까? 뭐 선거는 선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루 종일 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지 않습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아침 진지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오늘 점심을 먹을지 안 먹을지 점심을 뭐 먹을 건지 뭐 이런 선택을 할 겁니다. 선거도 마찬가지인데 우선적으로 가장 유권자들이 먼저 생각할 것은 이번에 바꿀 건지 아니면 그대로 한번 밀어볼 건지 그러니까 정권 재창출을 시켜줄 건지 아니면 정권 교체를 한번 해줄 건지 이것부터 유권자들이 먼저 생각을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했는가 민주당이 잘했는가 역대 지난 4년 반을 한번 되돌아보겠죠. 회고적인 생각을 한번 해서 잘했으면 정권 재창출을 시켜줄 것이고 예. 못했으면 한번 바꿔보자는 생각을 아마 할 겁니다.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바꾸자는 여론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뭐 코로나도 사실 힘들고 예.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나오고 예. 그리고 집을 하나 살려고 했더니만은 집값도 자꾸 오르고 내 집은 없고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국민들이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의 측면에서 본다면 정권을 교체를 한번 해보겠다. 새로운 상품 한번 사보겠다는 예. 그런 선택 취향이 높아진 것 같고 그다음으로는 이제 인물을 보겠죠. 인물을 본다면 지금 유권자들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척도가 그걸 겁니다. 지금 정권 교체를 하고자 하는 도전자의 새로운 신선함. 윤석열 후보라는 제1야당 후보가 하나 나왔는데 예.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새로운 선택을 할 만큼 신선한 제품이 될 것이냐. 이것을 보겠죠. 그리고 지금 정권을 재창출하게 도와달라는 이재명 후보가 내가 정말 정권 재창출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민주당 정부처럼 정말 신뢰도 있는 후보니까 계속 잘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호소를 하는 것이 먹힐 것이냐. 이런 구조와 사람을 볼 터인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구조는 여러 여론조사를 본다면 정권 교체 쪽에 지금 많이 사람들이 50% 이상 넘는 조사 결과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언밸런스죠. 지금 제1야당의 후보가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사람들의 그 여론조사 비율보다 개인 지지도가 낮다는 것이죠. 떨어지고 있어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못 가고 있습니다. 이 비동조화가 과연 국민의 선택으로 어떻게 귀결될 것인지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까지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이번에는 새로운 제품을 한번 바꿔보고 싶어. 그런데 제품이 있나? 이 제품이 좋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는 그런 100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경민 전 의원님. 100일 남은 대선 앞으로 뭘 잘 봐야 제대로 읽을 수가 있습니까? 네, 금방 그 말을 이어서요. 그건 예. 뭐 다 맞는 말씀이고요. 결국은 후보 경쟁력인데 후보 경쟁력은 아무래도 예. 사법 리스크의 두 후보가 다 지금 사법 리스크, 이른바 지금 검찰에서 그렇죠. 진행 중인 수사 상황. 네, 두 후보는 모두 지금 똑같은 사건은 다르지만 똑같은 운명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 후보 경쟁력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후보의 판단 능력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는 지금 실수인데요. 예. 인사를 포함한 실책 그리고 실언 이걸 안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두 후보가 실수에 관한 한은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럼 신경민 전 의원께서 보시기엔 실수하는 거 보니까 거기서 거기다라고 지금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항상 그렇지만은 누가 잘하냐의 경쟁이라기보다는 누가 덜 못하냐라는 걸 가지고 실수 누가 덜 하느냐. 네, 그것이 지금 앞으로 향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투표율입니다. 예. 이번 대선은 특이하게도 투표를 못하거나 안 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대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론조사에서도 물론 여론조사로 하면 되게 당위적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투표를 하겠다는 얘기는 물론 많이 나오겠지만 예. 다른 대선에 비교하면 투표를 하겠다는 사람이 상당히 낮아질 것으로 그 투표율이 좀 낮을 투표율 자체가 것으로. 문제가 될 그런 거고요.
또 아주 중요한 것은 이 후보 리스크가 큰 선거이기 때문에 예. 단일화 문제가 계속해서 나올 거고요. 사법 리스크의 진전에 따라서는 후보 교체 문제를 양당이 모두 다 심각하게 논의해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잠깐 그런 얘기가 정치권에서 나왔는데 그게 아직도 살아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후보 리스크가 대단히 많은 그래서 지금 비호감 대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결국 막바지까지도 계속해서 간단 없이 문제 제기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되는 대단히 특이한 대선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패널께서 대선 앞으로 100일 남았는데 이런 거 좀 잘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거 좀 짚어주셨고요. 앞서서 기사로는 뭐 비호감 대선이다.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각들이 나온다. 뭐 이런 것까지 소개해드렸는데 지금부터요.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 한 명씩 좀 조목조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입니다. 얼마 전에 이게 논란이 됐어요. 이재명 조카 교제 살인 변호 전력이 도마에 올랐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이제 조카 관련된 거 변호했다고 스스로 이제 밝혔잖아요. 그 이후에 뭐 다른 비슷한 사안도 또 이거 변호한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문제 제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이런 거 변호하고 지금 뭐 이런 얘기합니까? 그래서 지도자 자격 없다 공세하고 있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인권 변호사 그런 거 내려놔라. 그런 거 쓰지 마세요 이제. 그리고 민주당 악재 파괴력 커질라 촉각을 세우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화면은요. 심상정 후보의 그런 지적을 담은 화면이 좀 있습니다. 보시죠. 이렇게 지적합니다. 한 번은 조카의 일이라 어쩔 수 없다 했는데 두 번째도 어쩔 수 없다 하실 겁니까? 인권 변호사 타이틀 내려놓으셔야 할 듯요. 아, 이거 굉장히 쓴소리를 내놓은 거예요, 지금. 윤찬 변호사, 국민의힘 소속이시니까 아마 이걸 좀 약간 비판적으로 보실 것 같아요. 인권 변호사는 포기하라는 심상정 후보의 이 지적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말은 일단 타당하죠. 일단 뭐 변호사인 사람이 모든 사건을 변호해야 된다는 원칙적으로는 다 하죠. 가리지 않고 하는 게 원칙은 변호사라고 맞아요. 돼 있죠. 예. 통상 살인 사건의 경우에는 무죄 주장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들이 맡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양형 부당을 그러니까 양형을 잘 해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거의 맞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선 변호사가 주로 맡고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 전담 제도가 생긴 게 2004, 5년이기 때문에 2006년에 벌어진 저 사건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사를 필요적으로 재판부가 선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저 사건을 변론하지 않아도 가정 형편 때문에 변호사를 구할 수 없었다라는 그 변명에 부합하지 않게 국선 변호사가 수행할 수 있었죠. 이 점 하나는 분명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건을 포함해서 이재명 지사가 2건의 살인 사건을 변호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동안에 한 건만 얘기됐던 부분에서 2건 넘어갔고 또 2건을 더 조직 폭력 관련된 사람들을 변호했다. 따라서 인권 변호사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멀죠. 이 부분은 심상정 후보의 지적이 전 옳다고 보고. 그런 변호 활동이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그런 경력과 과연 맞는 겁니까에 대한 문제 제기네요. 그러면은. 상당히 배치가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아무리 일가라 하더라도 어쨌든 그 양형부당 주장함에 있어 사유로 든 것이 예. 충동 조절 장애로 인한 성격적 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재판부는 이 충동 조절 장애로 한 성격적 결함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명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예. 통상 충동 조절 장애를 가명 사유로 주장하는 변호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력이 기왕 치료받은 병력이 있으면 예. 그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가명 주장을 하는데 또는 주치 가명도 예전에 주장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충동 조절 장애는 가명사로 주장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저는 경험상 알고 있고 예. 더군다나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그 PC방 살인 사건의 경우에 우울증 관련해서 이렇게 가명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취지로 또 얘기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의 행위하고 본인의 말하고 다른 부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이재명 후보가 수임료를 받았는지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도와준 건지 어쩔 수 없이 아니면 이 경제적 활동과 연관된 것인지를 분명히 밝혀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야당을 중심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이어가 보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여당에서 나오는 또 평가를 다루고 있어요. 자, 조카 살인 변호 등 이재명 이딴 사과에 여당은 진정성 있다. 이건 오히려 낫다.
스스로 밝히고 이렇게 사과한 거 이거 통할 수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쇼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은 이건 플러스 점수, 그러니까 점수를 따는 거다. 이걸로 이렇게 스스로 밝힌 거 이거 평가받아야 된다. 그러나 야당은 뭐 지지율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최근에 뭐 지지율 뭐 흐름해 보고 이렇게 좀 반응을 보였어요. 윤경호 의원님, 여당의 어떤 전망 분석대로 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거 이렇게 스스로 밝히고 사과한 거. 지금 당장은 매를 번 꼴이 됐죠. 뉴스를 드문드문 본 분들 중에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며칠 전에 사죄의 절 했던데 예. 그게 바로 이 조카 살인 변호 이것 때문에 사죄의 절 한 거야? 라고 묻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 연결을 이렇게 그러니까 완벽한 연결이 아니네요. 그거는요. 그렇습니다. 오. 당시에 사죄의 절은 국민에게 했던 절이었죠. 근데 지금 이 뉴스하고 뒤엉키고 나니까 바로 그런 거에 사죄의 절 했느냐고 농담 섞인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금 당장은 매를 번 걸로 비춰집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건이 덮여져 있다가 당사자인 이재명 후보 측에서 언급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투표일에 임박해서 다른 쪽에서 나왔으면 다른 쪽에서 터졌을 예를 경우 들면 야당 쪽에서 문제 제기가 됐거나 하면 그렇습니다. 야당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거나 아니면 피해자 측의 가족 아직 아버지가 계시던데 그런 쪽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면 훨씬 더 파괴력이 컸겠죠. 그렇다면 이게 뭡니까? 미리 나왔고 스스로 밝혔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밝혔다는 것 때문에 지금은 매를 번 것 같지만 선거 국면에서 캠페인 진행 과정에서는 나중에 오히려 더 큰 폭풍을 그냥 작은 바람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적일 것 같았던 가족 간의 뭐 형수에게 쏟아졌던 욕설 이것도 처음에 당내 경선 과정에서는 이게 폭로가 되면 그 파일이 있는 그대로 들려지면 아마 치명적일 거야라고 했는데 그 얘기가 경선 과정에서 본인이 먼저 고개 숙이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일부 뭐 돌아다녔지만 지금은 사람들에게 조금 둔감해졌다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거 역시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캠페인에서는 결국 이런 후보 본인 또는 주변 사람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좀 이 때가 묻은 이런 것들은 길게 가지는 않죠. 그러나 이게 언제 결국은 튀어나오느냐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초기 국면에 아예 꺼내버린 게 이재명 후보 쪽에는 맞겠죠. 그러나 이건 또 곁가지만 보는 거예요. 정말로 이재명 후보라는 여당의 지금 후보가 이런 식의 이 변론이라는 게 내 조카였기 때문에 했다.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했어요. 물론 살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두 번째 뭐 조폭 변론 그 대목에 대해서는 저도 뭐 앞에 윤 변호사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고개를 떳떳하게 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대선 전략적으로는 괜찮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사안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금 갸우뚱하다. 뭐 이런 반응이셨어요. 윤기찬 변호사께서 추가 발언 기회 요청하셨는데요. 말씀하세요. 저게 전혀 말이 회자되고 있지 않던 말을 이재명 지사께서 뭐 선제적으로 먼저 국민께 용서를 구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김무선 씨가 이재명 지사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에서 지난 7월이죠. 그 사건에서 강용석 변호사가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분명히 거론은 이미 좀 됐었다. 주목을 좀 못 받았을 뿐이다. 이런 걸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한 것이지 그것이 본인이 정말 껄끄러서 했다고 아직까지 인정하기에 조금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부분이 좀 지난주 후반부서부터 계속 뭐 이렇게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 지금 전 주말 동안 호남을 방문하고 있죠, 지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그 일정 중에 몇 가지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의 모습도 있고요.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보시죠. 2030 청년들이 지도부가 되는 파격적인 젊은 선대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른 지역에 주는 메시지가 클 것입니다. 중앙선대위에도 광주의 새로운 시도가 주는 반향이 매우 큽니다. 우리 호남은 민주당의 텃밭이 아니라 민주당의 죽비이고 회초리입니다. 자, 지금 호남 일정 소화 중인데요. 어제가 광주 선대위 관련 행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2030 세대들을 주축으로 이제 뭐 임명을 하고 주축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호남의 중요성, 광주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강조를 했어요. 신경민 전 의원님.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과거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과 비교하면은요, 이재명 후보의 호남 지역 지지율이 높지 않거든요.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그렇죠. 나옵니다. 민주당이 이긴 예. 대선에서 이긴 선거의 경우 호남의 투표율을 보면 예. 90%를 상회합니다. 완전히 네, 압도적이군요.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때도 91%를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90% 정도 나오면은 당선이 이제 거의 확실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60%를 넘기고 70%가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있고. 예.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70%까지는 안 나오니까 20%의 지금 차이가 지지율이 있네요, 과거하고. 그렇죠. 왜 지지율이 그런 겁니까, 그건? 모자라는 겁니다. 그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제 이낙연 지지자들이 전부 이재명 지지로 돌아서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은 뭐 분명히 감지가 되고요. 예. 그러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은 감지되는 건 거의 분명해요. 뭐가 이렇게 자꾸 튀어나오냐. 후보 리스크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후보가 이것도 튀어나오고 저것도 튀어나오고 대장동은도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특검으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갔을 때 또 생각지 않은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 것도 아니냐라는 불안감. 그게 지금 조카살인 변론도 한 일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웬 또 조카가 살인을 했고 거기에다가 또 변호까지 이상한 변호를 했느냐라는. 그러니까 지금 호남의 지지자들이 선뜻 이재명으로 옮겨가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과거 돼서 보면 호남 분들이 그렇다고 제1야당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그런 흐름들을 보면은요. 지금 윤 후보를 보면은 과거에 박근혜 후보 당시보다 거의 비슷하게 조금 더 많은 것도 나오고요.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 10% 정도를 기준으로 그렇죠. 일단 보죠, 뭔가를. 지금 10%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윤 후보가 괜찮아 보인다라는 인식은 분명히 있는데 윤 후보도 보니까 뭐가 이렇게 자꾸 튀어나오냐. 그리고 역시 특히, 마찬가지 아니냐? 네, 부인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윤 후보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또 그런 어떻게 되는 저지효과가 겁니까? 양쪽 다 가지 못하시는 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투표 날에 하지 않거나 놀러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아까 그래서 나오는 그래서 아까 겁니다. 투표율 얘기를 하신 거군요. 투표율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고 예. 단일화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거고요. 이게 정말 특이한 대선이에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 여야 후보 뭐 차례대로 어떤 약간 리스크, 이른바 이제 위험 요인들이 무엇이 있는가, 지금 최근에 어떤 상황인가 이런 걸 좀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얼마 전까지 선대위 꾸리는데 참 혼란이 있었어요. 좀 기사와 영상 준비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선대위 정상화 속도 내고 있다. 원톱 김병준과 충청행. 오늘 일정이 충청 일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 원톱이라고 돼 있죠.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까지 원톱은 다른 분이라고 얘기가 됐는데 그분은 아직까지 안 들어왔어요. 김종인 영입에 더는 지체 안 한다. 그럼 이거는 포기한 건가요? 이런 얘기 나오면은. 그리고 청년층부터 찾으며 국민 접촉 늘리고 있다. 오늘 세종의 세종 설계자 김병준과 동행한다. 뭔가 호소를 강하게 하겠다는 거죠,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먼저 하나 준비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원탑이다 뭐다 그다음에 주 중심 체제다 이런 문제는 제가 굳이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판단해 주시고요. 선대위에 뭐 아시다시피 내일 아침에 정식 첫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발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다음 기사를 더 보겠습니다. 역시 윤석열 후보 관련돼 있죠. 김성태 선대위 사태에 윤 딸 특혜 사건 오래돼 기억 못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인물을 앉히는데 관련된 걸
기억을 못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논란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좀 뭐 여당에서 비판하고 있죠. 뭐 20유죄 이끌어놓고 무책임하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반발도 나온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럼요. 이 사안과 관련된 영상도 있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우리 김성태 그 의장의 그 사건이 좀 오래돼 가지고 그리고 뭐 저도 잘 기억을 못했어요. 굉장히 그 사건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억울해합니다만은 그래도 국민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내가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로 생각이 되고. 국민이 조국에 대한 비판 중에 하나가 그 딸과 아들에 대한 그 아빠 찬스 아닙니까? 네. 그 이것도 아빠 찬스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최영철 편집위원 두 가지 내용 보여드렸어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성태 전 의원 관련돼서인데 앞서 온 거는 사실 정치력 얘기가 나와요. 이거 정치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하나? 선대위 꾸릴 때. 그리고 또 하나는 김성태 전 의원 관련해서는 아니 이런 거 인수할 때 미리미리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이런 걸 놓칩니까? 이런 문제 제기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인 위원장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12월 6일이 뭐 선대위 출범이기 때문에 예. 그때까지 시간이 있어서 아마 냉각기를 갖고 협상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냉각기다. 그렇습니다. 그때 뭐 마지막에 결론을 봐야 할 것 같기 때문에 제가 뭐 언제 이르게 그 용인술에 실패했다 뭐 이렇게 보기엔 좀 이른 거. 좀 유보하겠다. 그렇습니다. 당분간. 이번 주 안에 뭐 결론이 나올 것 같은데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 김성태 의원 거는 사실 좀 아쉽습니다. 김성태 의원이 사실 그 국민의힘의 공로가 크죠. 드루킹 특검을 도입시킨 사람이 단식을 통해서 예. 이뤄낸 사람 김성태 그 당시 원내대표였습니다. 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김윤 후보는 이런 장점만 너무 본 것이 아닌가. 단점도 좀 있었을 텐데 여러 가지를 함께 봤었어야 되는데 그것이 좀 아쉬웠다. 이게 정치가 말로 하는 것과 그리고 사람으로 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로는 공격도 하고 수비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사람으로는 자신의 뒤에 세워서 그 병풍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아, 누구와 지금 같이 한다 이걸 보여준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아, 저 병품 아름답구나. 저 사람 저 뒤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병품이 있어서 저 사람도 같이 병풍하면 또 진짜 소식인 분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병풍보다는 그냥 동행을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행을 그 했다고. 동지들을 보면 예. 어떤 저 사람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김성태 전 의원은 이런 면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예. KT 부정 채용, 특혜 비리를 뭐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오래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아쉬운 대목이 크고요. 그렇지만 뭐 다행인 점은 바로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시인의 태도고 그리고 김성태 전 의원도 바로 자신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공직에 이제 나서지 않고 바로 그 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점은 다행이었고 어쨌든 윤 후보가 앞으로 정치를 할 때 사람을 통해서 국민에게 많은 메시지를 준다는 걸 깨닫고 사람의 검증에 있어서 좀 치밀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나 솔직담백하게 잘못했음을 빨리 시인한 것은 아주 잘한 태도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국민의힘에 계시니까요,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합류권, 뭐 영입권, 이건 끝난 겁니까? 아직 뭔가 좀 남아 있습니까? 이 얘기부터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상황은? 아직 마무리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남아 있습니까, 가능성이? 그러니까 선대위라는 것이 뭐 많은 분을 모시는 자리고 예. 사실은 이제 완톱 이런 말 나오지만 후보가 완톱이고 사실 나머지 후보 그렇긴 측하게 하죠. 공유하면 예. 선대위로 와서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워낙 김종인 위원장 이런 거 합류를 하게 되면 뒤늦게 합류가 되는 건데 이게 본인이 원하는 역할,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권한을 가지면서 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의문되는 거 사실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역할과 어떤 것을 요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대로 전권을 만약에 요구했다 그러면 그런 전권에 부합하는 어떤 영입은 쉽지 않을 거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보고 그 역할에 부합하는 면에서 보면 선대에서도 많이 필요하다. 더군다나 지금 국내심 여러 의원들도 김종인 위원장을 모셔야 된다는 이런 의원들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사를 보더라도 김종인 위원장은 오실 걸로 보이고 다만 시간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대로 지지율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린다. 뭐 이거는 제가 볼 땐 낭설로 보이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는 면이나
또는 쟁점을 잡는 이런 면에서 탁월하기 때문에 선거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성태 전 의원이 선대위에 이제 합류해서 같이 일을 하시게 된다 결정이 있었는데 이게 취소가 된 거잖아요. 사실상 사퇴를 했는데 사전에 문제 제기가 없었습니까? 당내에서?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론 이 선대위 구성 모토가 이 본부장급들은 진짜 실무 위주로 한 거예요. 선수를 떠나서 예. 예를 들면 원희룡 지사가 정책 총괄을 맡았고요. 예. 조영 대표가 조직 총괄을 맡았고 김성태 전 의원은 이게 직능 총괄인데 사실은 중앙위원회 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에서 중앙위원회가 각 직능단체와 교류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큰 고민 없이 아마 이렇게 보한 걸로 보이는데 예. 그다음 후보자가 원하는 여러 가지 그 모습이나 상징성은 이제 직속위원회나 뭐 특보단이나 뭐 위원회 이런 걸로 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양분하다 보니까 다소 후보나 안에서 추천한 분들도 미처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인데 너무 좀 뭐랄까요? 너무 좀 쉽게 생각한 건가요? 아쉬운 그러면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비춰지는 거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었던 걸로 보여서 이 부분은 바로 이제 사퇴를 해 주셨지만 어쨌든 보임 자체가 썩 적절치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사안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보시죠. 부인 얘기는 계속 나오죠. 어제도 뭐 좀 뭐가 어떤 모습이 있어서 기사로 사라지는데 김건희 등판 임박인가 물음표가 딱 찍혀 있어요. 일단 모르긴 하지만 뭔가 임박한 건가 그 뜻인데 청년 작가 특별전 어떤 전시회를 찾은 윤석열 처도 그러니까 부인 얘기를 하면서 처도 왔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을 살짝 꺼내요. 그래서 이게 언론에 좀 주목을 받은 거죠. 어떤 행사에 가서 이 얘기를 딱 꺼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뭐 부인이 어떤 기획을 했고 어떻게 했고 뭐 이 장소가 바로 그 장소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오늘 여기를 간다는 얘기는 했는데 근데 오늘은 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습니다. 윤시환 변호사, 많은 분들이 기자들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윤석열 후보의 부인은 언제 공식적으로 등판합니까? 언제입니까? 일단 아무도 알지 못하고요. 아무도 모른다. 제 생각엔 예. 아마도 물론 이제 선거운동 기간 동안은 하시겠죠. 그다음에 최소한 12월 초순은 지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도이치모터스 관련돼서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들이 전부 기소되고 재판까지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회장만 아직 기소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구속이 됐죠. 예. 그게 11월 10여일이에요. 그러면 회장이 기소가 되는 날짜가 12월 초입니다. 예. 20일 구속 기간이라고 보고 그럼 12월 초가 되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 이게 무혐의인지 아니면 공모했다고 하는 것인지 그다음 뭐 방조했다고 하는 것인지 결론이 나서 기소가 되든 소환이 되든 뭔가 결정이 이쪽인지 나겠죠. 저쪽인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때가 아마 등판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러냐면 그 이전에 만약에 행보를 시작했는데 소환 통보를 하게 되면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검찰이 뭐 무혐의를 할지 공모에 대한 뭐 방조범을 의유로 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안 하고 지금 끌고 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왜냐하면 주범들이 전부 다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고 예. 구속까지 됐는데 거기 기소장 뭐 영장에는 전혀 이름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김건희 씨 이름이. 그렇다면 그런 오해를 살만하기 때문에 최소한 12월 10일 전후로 등판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합니다. 윤교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대선 때까지 계속 어떻게 보면 이게 이 부인 관련 사안이 리스크로 남을 것으로 보세요? 당연히 그러겠죠. 왜냐하면 자 정치인, 선출직에 나서는 정치인의 배우자는요. 파괴력을 갖는다 아니면 득표력을 갖는다 이거보다는 저 정치인도 일상적인 삶을 함께 하고 있는 평범함 이걸 갖고 있구나.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있고 평범한 부부의 모습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있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있니 없니를 가지고 뭐 페미니스트들이 아니면 앤티 페미니스트들이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일상적인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는 데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가 있는 게 가장 평범하고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왜 그러지라고 다시 쳐다보는 거고. 뭔가 질문을 하게 되고 궁금하다는 거네요. 혼자 있게 되면 왜 그러지라고 다시 쳐다보고 다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후보의 배우자는 무슨 득표력이 어떻고 뭐 잘생겨서 어떻고 돈이 많아서 어떻고 이런 건 부차적인 거예요. 저 사람도 우리하고 비슷한 일상을 살고 있는 예. 평범함의 소유자구나. 이걸 만약에 보여주지 못하면 예. 두고두고 논란이 되죠. 근데 이 김건희 씨는
뭐 흔히 말하는 뭐 논문의 뭐 멤버 유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논문 지금 논란이 조롱을 있죠, 합니까? 지금요. 예. 그리고 그동안의 활동 경력에 허위가 많았다. 이것도 확인된 것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부터 먼저 해명을 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사법적인 리스크, 윤 변호사 얘기하신 주가 조작 문제. 아니 기소가 안 되고 무혐의가 되면 그 다음에는 활동할 수 있고. 그게 전 그런 점에서 김건희 씨는 나와도 계속 논란, 안 나와도 논란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선 후보 배우자가 언제 나옵니까? 이거를 이렇게 많이 관심이 되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는가 싶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음에는요. 이른바 이제 뭐 군소 후보라고도 꼽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의원수가 많지 않은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죠. 두 분 계시죠.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얘기인데 먼저 안철수 후보. 뭔가 억울하다고 어제 뭔가를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건 뭐 방송 촬영 이틀 전에 일방적 취소 통보했습니다. 이건 무시하는 겁니까? 제3지대 후보 지금 지지율 낮다고 이렇게 반발을 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반응을 좀 보였어요. 한 방송에 나가기로 했었는데 뭐 방송 프로그램이 없어졌기 때문에 취소받았다. 근데 일정 다 비워놨는데 이게 뭡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약간 이런 취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요. 심상정, 안철수 이르면 이번 주 회동. 정치인이 만나는 거 그냥 만나는 거 아니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혹시 제3지대 후보들끼리 연대 또는 뭔가 손을 잡고 뭔가를 하려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경민 의원님. 심안 회동을 통해서 연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만나는 건 뭐 좋죠. 예. 여러 가지 그 이유가 그런데 지금 두 후보의 경우에는 서 있는 지점이 너무 달라요. 정치적 지점도 다르지만 정책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정부의 역할에서 일단 대단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특히 노동에 관련해서는 접점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 외에도 정책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심안 사이에는 깊은 또 넓은 강이 있다고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서로 만났을 때 플러스가 된다고 보는 정치적 판단은 일치할 겁니다. 심 후보로서도 안 후보로서도 유리하죠. 다만 0.몇 %라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손을 잡는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정치 구도로 봐서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쉽지 않다 이런 전망이셨어요. 자, 두 후보 관련된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뭔가 지지율 조사 이런 걸 한 건데요. 양자 구도로 갈 땐 만약에 어떤 뭐 단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게 일어나서 양자 구도로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재명은 심상정 표의 32%, 윤석열은 안철수 표의 43%를 흡수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좀 더 흡수를 한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지금요. 최영철 편집위원. 만약에 두 후보가 여기는 양자 구도라고 가정했는데 반대로 양자 구도가 아니라 지금처럼 다 대선 끝에까지 출마해서 완주를 한다. 심안 두 후보 다 완주했을 땐 이재명, 윤석열 누구에게 더 부담이 되는 겁니까? 다자 구도로 갔을 때는 심상정 후보의 표가 많기 때문에 고정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에 굉장히 큰 타격을 끼칠 수가 있겠죠. 저는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만약에 다자구도로 갔을 때 막판에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심상정 후보는 지금 단일화를 하기에는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 민주당에 너무 많은 뒤통수를 맞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특히 연동형 공수처를 합의해주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이고 나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었을 때 그때 너무나 정의당은 큰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당원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과 단일화를 하기에는 너무 명분이 부족하다. 만약에 단일화를 하라고 그렇게 이번에 정의당의 당원들이 생각을 했다면 삼수생 심상정이 아니라 첫 번째 도전하는 이정미 후보를 뽑아줬겠죠. 저는 이번에 정의당의 당원들은 심상정이 완주해서 정의당의 가치를 그리고 위치를 한번 보여줘라. 끝까지 가서 정의당이 무엇인지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달라 이런 요구다. 그렇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이 바로 삼수생 심상정 후보를 뽑은 정의당 당원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당은 이번에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표를 상당 부분 잠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민주당 이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도 좀 변수로 남아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두 후보가 한 5% 전후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선이 박빙이라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표입니다. 그 자체도요. 자, 다음은요. 사회 분야 기사를 좀 넘어가 보죠.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부분 위헌 결정이 있었죠. 바로 이겁니다. 윤창호법입니다. 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 폭풍이다. 15만 명이 감경 석방 요구 가능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나오니까 그 이후에 뭔가 이걸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됐잖아요.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자, 윤창호법 위헌 결정의 대검 일반 규정 따르되 가증사유 적극 반영한다. 그러니까 뭔가 절충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재판도 다른 처벌 조항으로 공소장 변경할 듯하다. 자, 윤창 변호사,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대검의 얘기, 그다음에 여기 뭐 장제원 의원의 아들 얘기도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 도로교통법상 보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게 되면 예. 과거에는 2회 이상을 따로 처벌하는 조항이 없었는데 하나 만들었죠. 2회 이상 하면 2년에서 5년 정도의 형량을 주고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아예 가중이 된 막았어요. 겁니까? 예, 가중이 가중을 시킨 거죠. 아. 근데 저것이 이제 그 뒤에 보면 또 음주운전 이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에서 5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0.2 이상이면 2년에서 5년인데 이것은 0.2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2회 이상이면 2년에서 5년이다. 그러니까 비교해 봤을 때 너무 가중스럽다. 헌법재판소의 이제 위헌 판결 이유예요. 헌재는 그걸 문제 삼은 거네요. 그다음에 예. 이게 법 시행 이전에 범한 음주운전도 2회에 전과에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이것도 문제다라고 본 것인데 예. 저렇게 이제 위헌 결정이 나와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미 이제 음주운전 처벌 조항은 있어요. 그 해당 가중 처벌 조항이 위헌이 된다 해서 음주운전을 처벌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양형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큰 혼란은 없다. 다만 재심 사유는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재심을 청구하겠지만 제 추측컨대는 크게 양형의 차이는 크게 없을 것이다. 공소장을 바꾼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제 법조항이 하나 위헌이 됐기 때문에 공소장에 예. 저희가 보면 근거 법령을 씁니다. 뭐 도로교통법 몇 조 몇 항에 의거 이렇게 쓰기 때문에 예.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법조항을 바꾸고 내용도 약간 바꿔야 되겠죠. 그럼 아무래도 그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높아지지 않고 낮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아마 대법원에서도 양형 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추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절충을 하는데 그래서 좀 뭔가 전체적으로 음주운전 때문에 처벌받으신 분한테 유리해졌다 이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법률상 유리해졌는데 예. 실제 실무로 보면 제 예측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론은 약간 좀 걱정을 하면서 이거 너무 좀 이게 좀 뭔가 풀어진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기사인데요. 뭐 소개만 좀 해드리겠습니다. 실습도 못하고 졸업이다. 코로나 학번 취업난. 전문대에 재학 중인 20학번. 올해가 끝났네요. 2년이 다. 내년이면 실습 한번 못하고 학교 제대로 못 가 끝났다. 이런 하소연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